여러분, 제가 소설 하나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소설이에요. 네. 자, 한여름이에요. 너무너무 덥고요. 그러니까 저녁인데 이게 어두워지지 않아요. 페테르부르크의 백야거든요. 진짜 희끄무리하고 그냥 이런 상황인데요. 한 청년이 정신없이 길거리를 이렇게 막 걷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속에 생각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정말 그 길을 할 것인가? 아, 진 미친 생각이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름이 뭔지도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이 페테르부르크 슬럼가를 막 가는 거죠. 막 이렇게 막 횟가루가 날리고 막 사람들 되게 왁자지껄하고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슬럼가예요. 빈민가를 가서 돌아서 어떤 이제 건물로 가는데요. 여기까지 얼마나 자주 왔으면 걸음수를 알아요. 몇십 걸음, 몇백 보.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 거리 그게 표시가 잘 안 되니까 GP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걸음으로 1보, 2보로 이제 해가지고 또 거리를 세기도 했으니까요. 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5층인가 그런데 4층인가 아래층에서 짐을 빼고 있습니다. 이사가를 나가는 거죠. 나가네. 그걸 이제 인지해 둡니다. 올라갔더니 벨을 누르죠. 벨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렁줄을 잡아당기는데요. 띡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할머니가 나옵니다. 되게 조망 많았고 굉장히 보면은 못됐다기보다는 되게 불쌍해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쩌면 그 불쌍함과 불쌍함이 어쩌면 되게 또 불쾌감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청년은 이 할머니가 되게 싫어요. 보니까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맡긴 거 그거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또 뭐 갖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요. 지난번에 맡긴 거 찾으러 왔다가 아니라 물건 맡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맡기러 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빈정대죠. 지난번 것도 안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시껄렁한 것만 맨날 넌 갖고 오냐. 여기서 또 한번 빡쳐요. 자, 그리고 이제 받든지 말든지는 내 마음이고, 돈도 되게 조금 쳐준다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 저기 뭐야, 지금 이 돈도 얼마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서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술 주정뱅이를 만나고 이 사람한테 술이 떡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평소에 이렇게 가면은 그날을 이렇게 둘러서 가요. 시장 쪽으로 둘러서 가는데, 이 노파하고 같이 사는 그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살짝 이제 모자라는 이른바 이제 지적장애, 경증의 그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여성인데, 이 그 리자베타가 이 여성이 그거를 하거든요. 그 옷감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가서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어느 상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한테 말하지 말고 단독으로 오라고, 우리 다이다이로 하자고, 그럼 이윤도 더 뗄 수 있고, 7시에 오세요. 7시 따라해 보세요. 7시 7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를 딱 지나가면서 듣고 이 청년은 그러면 내일 7시면은 노파에 집이 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를 왔더니 엄마가 준 편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는데, 그 엄마가 보내온 편지의 내용인즉 간단히 누이 동생이 돈 때문에 루진이라는 되게 파렴치한 인물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분기탱천하게 되고,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분기탱천하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술집에서 만났던 이제 그 주정뱅이한테서 딸 얘기를 듣거든요. 너무 집안 형편이 안 좋고 그래 갖고 이제 딸이 황색 감차를 달게 되었다. 즉 이제 매춘부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또 자기가 분기탱천해요. 아니 왜 다 남일에 혼자서 이렇게. 자, 그런 이제 일들이 있고요. 뭘 도대체 얘는 이제 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막 이런 식으로 자니까 중간에 나갔다가 낮잠도 한번 잤고, 페트롭스키 섬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말을 두들겨 패는 그런 꿈을 이제 꿨거든요. 그 꿈속에서 이 청년은 소년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아침 늦게 새벽에 잠이 들고 이러니까 또 늦잠을 자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7시에 그 노파의 집에 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 늦은 거예요. 근데 하기로 했으니까 후다다닥 일어나 가지고 챙겨 갖고 나가요. 근데 그 챙김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생각해 온 그 복장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트렌치 코트입니다. 여름에 인제 입는 프로 코트인데, 그 안에다가 올가미를 달아 가지고요. 여기다 도끼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도끼는 어디서 가져올 거냔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 부엌용 손도끼인가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이 나스타샤가 일을 하고 있어 갖고 안 되고 내려갔는데,
문지기가 마침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도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잡아 가지고 냉큼 챙겨 가지고 갑니다. 막 걸음수를 세요. 얘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아무튼 열심히 갑니다. 가 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왔던 그 집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올라가요. 가는데 보니까 밑에 이삿짐 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제는 이삿짐은 다 빠지고 칠쟁이들, 페인트 공들이 이거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인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여기 그 할머니는 지금까지 근데 그녀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인제 돈 관련 고리대금업이 힘든 장사니까 그렇겠지만 의심이 많고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도 잘 안 열어주죠. 뭐 때문에 오셨냐고, 누구시냐고, "아 저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인데요." 저 기억 못 하시냐고. 지난번에 그 아버지의 유품을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요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거를 내미는데 꽁꽁 싸 놨어요. 꽁꽁. 사실 근데 이건 가짜예요. 할머니가 "아 뭘 이렇게 꽁꽁 싸 놨지?" 이러면서 잘 안 보이니까 어두운 빛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몸을 돌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몸을 돌려요. 그러자 자기 그 프로코트 안에서 이 뭐예요? 이 도끼를 꺼내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끼 날이 아니라 도끼 등으로 내칩니다. 사람은 뭐 날이 아니라 등으로 내려쳐도 죽죠. 할머니 당연히 꼬꾸라지고 한 번 더 치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음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인데 그러니까 살인, 금품강탈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열쇠가 어디 있죠? 아무리 뒤져도 인제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 여기에 요렇게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펜던트처럼 그러니까 끈이 요렇게 달려 있는데 요게 펜던트처럼 목걸이가 저기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끊어서 열쇠를 인제 꺼낸단 말이에요. 꺼내 가지고 그 열쇠를 들고 방 안으로 돌진을 해서 이게 무슨 뭐 마스터키 맞는 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쑤셔 보면서 어디에 무슨 기준품이 있지 막 쑤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괴짝 이거 옛날에 우리 시골에 되게 많았는데 이 괴짝 안에 정말 기준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고 막 정신없이 챙기고 요 호주머니에 막 쑤셔 넣고 막 합니다. 바로 그때 끼익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끼익 하면서 밖에 물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서 지금 문을 잠그지 않았단 말인가. 이 무슨 하고 후다다닥 도끼 들고 가 보니까 리자베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일감을 받아왔으니까 보따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제 차마 정말 이거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본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서도 이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많지가 않아요. "못 본 걸로 해 주세요." 이럴 수도 없으니까 다시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리자베타가 인제 지금까지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해 왔고 성적으로도 되게 유린을 많이 당해서 애도 많이 낳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정말 "살려 주세요."라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는 뜻의 손짓으로 그런 뜻으로 인제 이렇게 손짓 손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제 가엾은 리자베타의 얼굴에다가 도끼를 한 번 더 내리쳐서 이제 두 번째 살인을 하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발자국 쿵쿵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아 죽었다.' 해 갖고 라스콜린코프 일단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뒤에 도끼를 들고 이렇게 서 가지고 귀를 이렇게 딱 기울입니다. 바깥에는 꼬흐하고 빼스트랴코프라는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중년이고 한 사람은 젊은데 제가 그것까진 지금 매칭이 안 되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알료나 이바노브나 빨리 문 열어요. 이 어디 갔지? 잠깐만. 왜 이거 없을 거면서 뭐하러 약속을 잡아? 아 당신도 그래요? 왜지?" 하고 보니까 문고리가 안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들도 등골이 오싹 하면서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평소에 일하는 뭔가로 볼 때도 그 일하는 스타일로 볼 때도 약속을 잡고 어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내려갔다 와." 하고 인제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문 뒤에 서 있는데 자기도 생각할수록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려갑니다. 그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얼른 문을 열고요. 내려갔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지기까지 대동하고. 그래서 4 층이 아까 비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문 뒤로 숨어요. 페인트 공들이 칠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리를 비운 틈에 이렇게 숨습니다. 문을 이렇게 닫고. 그 사이에 문지기와 꼬흐하고 페스트라코프는 위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올라가자마자
이 문을 빨리 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잽싸게 뜁니다. 그러고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들어 누우면서 1부 1장이 끝이 납니다. 이게 1부입니다. 1부가 끝이 납니다. 도스옙스키의 죄와벌의 1부 1장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죄와벌을 뭐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옙스키의 대표작 이렇게 물론 읽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진짜 그냥 한 편의 소설로 본다면 이것은 범죄 소설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제 그 주인공 청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편의 소설로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대목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이제 범죄물들, 영화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다 그렇죠. 보통은 사건이 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시신이 주는 다인 메시지를 이제 분석하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죽었고 이제 언제 어떻게 이건 이제 대충 다 이제 수사를 하면 보여요. 그러면 플롯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뭔가요? 누가 죽였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도스옙스키의 자신감이 빛나는 대목은 뭐냐면 우리 누가 죽였는지 알고요. 어떻게 죽였는지 너무 낱낱이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왜 죽였을까? 이놈이 뭐 때문에 이런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멀쩡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놈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소설을 읽으면서. 근데 이미 죽은 이게 총 6부인데 6부가 맞죠? 총 6부인데 1부에서 이미 이 스토리를 다 풀었고 나머지 5부는 오로지 라스콜리니코프가 뭐 때문에 살인을 했는가, 어떤 동기에서 살인을 했는가, 그거를 이제 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 소설이죠. 예, 철학 소설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것이 단순히 사회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으로 안 되거든요. 뭐 가난하다라든지 그가 속한 어떤 그 사회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의 욕망 이런 걸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초인 사상이라고 편의상 말하는 그런 비범인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문학 이 도스옙스키 특유의 뭡니까 메시아주의 그러니까 종교성 이런 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도식에 맞춘다면은 너는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요.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벌을 받음으로 해서 리뎀션이잖아요. 이제 속죄해야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원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좀 더 제가 노트를 보면은 더 정치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죄와벌의 줄거리나 뭐 주된 뭐 사상이나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제가 찍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문득 소설이 좋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상기를 해봤고, 상기를 하게 된 것은 또 제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인데요. 일단 두께부터가, 네, 이게 두 권인데, 예, 죄와벌은 이게 두 권인데요. 요거는 뭐 이게 단데,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밑텍스트로 가져와서 한번 이제 써보려고 했던 건데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작가의 말에 쓴 대로 죄와벌의 추억도 되게 크고요. 예, 프루디푸른의 추억도 되게 크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걸로 박사 논문 쓸 생각이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자마자 이걸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학기를 끝내고 여름 방학 때 이거 죄와벌 이거 말고 원본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또 소설을 한번 구상을 해보기도 하고 자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좋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죄와벌을 읽으셔야죠. 예. 이거는 뭐 모든 고전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지만 죄와벌은 여러분 진짜로 그렇고요. 도스옙스키 소설 중에 한 권 읽는다면은 지하로부터의 수기보다는 죄와벌입니다. 소설은 어쨌거나 이제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19세기는 도스옙스키만의 어떤 독특한 서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서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도스옙스키의 시간 사용법은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전대미문의 그런 찰나적인 순간적인 그런 이제 그 시간 사용법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인물들이 1초 만에 다 커버리는 1초 만에 죄도 다 지어버리고 회개도 그냥 1초 만에 다 해버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립니다. 아무튼 범죄 소설로서 죄와벌 한번 읽어봐도 나쁘지가 않고요. 스포도 제가 다 해버렸네요. 근데 스포하고 봐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